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인천공항의 끝에 있는 입국심사장 출국 통로 어려 보이는 얼굴의 외국인 학생들이 출구. 통로에 멈춰서서 인천공항 직원에게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학생들의 질문을 들은 한국인 직원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잠시 후 한국인 직원의 안내를 따라가던 외국인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급히 공항 직원을 불러 세우기 시작합니다. 과연 한국을 방문한 청소년 승마팀 외국인 학생들은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의 YMCA 스포츠단 청소년 승마팀의 선수인 치치라고 합니다. 승마 선수였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오직 승마만을 연습하고 살아오던 저는 얼마 전 부모님의 강제적인 요청 때문에 한국으로 단기 이민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평소 항상 한국으로 이민을 가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해 오시던 부모님께서는 YMCA 학예 휴가 기간에 맞춰 저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한국에서 단기 이민으로 거주하면 된다며 비상금과 여권 동의서를 건네주셨고 저는 이러한 부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가난한 아시아의 나라로 단기 이민을 가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결국 같은 승마팀 친구들도 함께 한국으로 떠난다는 조건으로 약 2개월 뒤 승마 장비를 챙겨 한국으로 향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 승마팀 친구들도 굳이 왜 낙후되어 있는 한국으로 저와 함께 학예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한 바로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눈앞의 광경에 당황하기 시작했는데요. 평생을 덴마크에서만 살아오던 저는 항상 미국보다 덴마크가 훨씬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처음 마주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덴마크의 공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와 깨끗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당황했던 것은 공항 출구. 근처의 덴마크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보이던 공중전화 부스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곧바로 한국 YMCA 관계자분에게 통화를 해야만 했던 저는 아직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아 꼭 전화 부스를 사용해야만 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 근처에는 덴마크에서는 흔하디 흔한 전화 부스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에 아주 잠깐 한국이 부유한 나라가 아닌지 생각했던 저는 엄청난 실망감이 몰려왔고 결국 도저히 전화 부스를 찾지 못해 공항 출구에 있던 직원분에게 휴대폰 번역기로 질문을 건넸는데요. 그런데 저희 질문을 들으신 직원분께서는 갑자기 작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요즘 한국에서는 전화 부스를 보기 힘들 것이라는 말과 함께 뜬금없이 저와 팀원들에게 건너편 길가에 보이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보라는 황당한 말만 하시더군요. 고작 버스를 타는 곳에 불과한 그곳에 왜 가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와 승마팀 친구들은 직원분을 믿어보기로 하고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이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들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단순한 버스 정류장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놀랍게도 원통형으로 생긴 작은 호텔방과 같은 유리로 이루어진 시설이 있고 그 내부에는 무료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영어 안내문과 함께 비싼 휴대폰들이 책상에 부착되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엄청나게 비싼 휴대폰이 공중전화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심지어 버스 정류장 시설 내부에는 무선으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은 물론 콘센트를 꽂아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버스 정류장 내부의 모든 공공시설물들은 전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중전화의 역할을 하는 비싼 휴대폰을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덴마크에서는 덴마크의 공중전화 부스를 통째로 훔쳐가는 전문 전화부스 터리범들이 있을 정도로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훔쳐가는 범죄 집단들이 넘쳐나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길거리 한복판에 버스 정류장 책상에 비싼 휴대폰들 수십 대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곧이어 저희를 따라오신 공항 직원분께서 버스 정류장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저는 직원분을 보자마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나 부유한 나라였냐며 천진난만한 질문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인 직원분께서는 요즘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에서 제공되는 시스템은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셨고 덴마크 출신인 저와 친구들은 그 말에 또다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덴마크의 버스 정류장은 비를 막을 수 있는 천장시설물조차 없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은 마치 버스 정류장의 내부에서 호텔에서와 같은 숙박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편리한 시설물들이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무료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시스템은 한국만 2050년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후 버스 정류장 내부의 휴대폰 공중전화를 이용해 한국 YMCA 관계자분과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저는 저희를 직접 데리러 오겠다는 직원분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약 10분 뒤 저희가 있던 버스 정류장으로 직접 오신 한국인 관계자분은 저희를 보자마자 한국이 어떤 것 같냐며 능숙한 영어로 질문을 건네왔고 저와 친구들은 한국이 덴마크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처럼 느껴진다며 부러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경욱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분께서는 저희가 3개월 동안 머무를 숙소로 바로 가겠다고 하셨고 저는 곧바로 창문 밖에 한국 대도시들을 구경하며 꽤나 놀라고 말았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덴마크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편의시설이나 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도심 길거리에도 덴마크처럼 허름한 전화부스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덴마크에서는 공항 근처의 도시들은 대부분 슬럼화가 이루어져 있어 자동차가 아니면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인데 놀랍게도 한국의 공항 근처 도시들은 한눈에 보아도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깨끗한 도시의 모습은 물론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까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서 더욱 살기에 편리해 보였는데요.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쇼핑몰을 갈 때마다 5시간 이상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해서 상당히 피곤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그저 버스나 지하철 한 번으로 쇼핑몰에 곧바로 도착할 수 있었고 심지어 경욱시는 백화점과 지하철이 연결된 경욱도 있다며 도무지 믿기 어려운 한국만의 편리한 교통 강점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런데 숙소에 도착하기까지 5분 정도 남은 바로 그 순간 뒷좌석에 앉아있던 친구 제시카가 갑자기 당황한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여행 가방에서 물병이 터진 것 같다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여행 가방의 지퍼를 열어 살펴보니 제시카가 들고 다니던 음료수의 병이 완전히 깨져 여권과 지갑은 젖어버리는 것은 물론 깨진 파편으로 인해 가져온 승마복들도 못 입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렸고 저와 친구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제일 중요했던 여권은 덴마크에서도 무려 7개월의 시간이 걸려 청소년용으로 발급했다는 사실이며 더욱이 큰 문제는 훈련 때 입을 승마복이 완전히 찢어져 당장 내일 있을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있던 경욱 씨는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더니 숙소에 도착하면 아마 대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는 황당한 말과 함께 이제 다 왔으니 내릴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약 5분 뒤 차에서 내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다는 경욱 씨의 말과 달리 눈앞에는 병원과 은행은 물론 심지어 헬스장과 병원까지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건물이 있었고 저는 숙소로 가서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광경에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차에서 내린 경욱 씨는 숙소에서 일단 짐을 정리하고 곧바로 여권 재발급과 승마복까지 빌려보자면서 건물로 뛰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이곳이 숙소라는 경욱 씨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덴마크에서는 도심지에 있는 건물들도 그저 평범한 게스트하우스 형식의 목조 주택이거나 최근에 지어진 숙소일 경우 작은 오피스텔 건물이 전부인데 경욱 씨가 숙소라고 말한 그곳은 다양한 편의시설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욱 씨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주상복합 형식의 아파트가 평범한 주거지 중 하나라면서 믿을 수 없는 말을 했고 저는 집 바로 밑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한 주상복합이라는 한국의 거주 형식이 눈으로 보면서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집 바로 밑에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있으면
건물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한국에서는 평범하다는 이러한 거주 형태에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덴마크에서는 급하게 병원을 한번 이용하려고 해도 덴마크에서조차 1시간 이상의 차를 타고 병원이 있는 응급지역으로 가야만 되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거주지 바로 밑에 병원은 물론 심지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까지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경욱 씨는 숙소 바로 밑에 상가 건물에 양복이나 옷을 대여해주는 전문대요. 세탁소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과 함께 그곳에 아마 승마복이 있을 것이라며 저희 보고 바로 그곳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경욱 씨는 여권 재발급도 이곳에서 한 번에 가능하다며 제시카를 데리고 상가 건물의 은행으로 들어갔고 약 10분 뒤 일단 여권 재발급은 신청해 놓은 상태이니 바로 승마복을 빌리러 가자면서 주상복합 거주 형태의 말도 안 되는 편리함을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상가 건물에는 세탁소가 무려 3개 이상 있었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덴마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승마복까지 대여할 수 있던 것은 물론 찢어진 제시카의 승마복까지 오늘 바로 수선이 가능하다는 믿기 어려운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덴마크에서는 저녁 6시가 넘으면 치안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세탁소들이 옷을 도둑 맞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게 문을 닫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주상복합 상가 세탁소들은 24시간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곳을 찾아보려면 5성급 호텔 정도가 전부일 텐데 한국에서는 평범한 거주 형태라는 사실에 저는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부유하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말았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들의 평범한 거주 형태는 덴마크에서는 상당히 비싼 돈을 지급해야만 가능한 아파트 상가였고 저는 덴마크와 한국이 이렇게나 국가적인 거주 형태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큰 좌절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저조차도 덴마크에서는 아직도 벽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평범한 타운하우스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도심지까지 나가려면 매일 이동의 불편함이 감수되는데 한국인들의 이러한 편리한 생활 환경은 너무나 부러워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심지어 덴마크에서는 승마복의 수선에 무려 3달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은데 숙소 밑에 있던 상가 세탁소에서는 3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고 심지어는 찢어졌던 부위뿐만 아니라 제시카의 몸에 더욱 딱 맞게 전체적인 수선을 해주겠다는 말에 저는 더욱 놀라고 말았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비싼 돈을 지급해도 모든 것이 느리고 불편함이 감소되는 삶이 당연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에서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 편의시설들을 더욱 빠르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경욱 씨에게 한국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기 좋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이냐며 질문을 건넸는데 경욱 씨는 한국에서의 경우 이미 이러한 거주 형태가 너무 많아 평범한 상태라며 오히려 모든 것이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덴마크인들의 삶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시카의 여권 재발급과 승마복 수선까지 모든 일은 1시간 만에 전부 해결되었고 저는 어떻게 이런 살기 좋은 나라를 몰랐을까라는 생각에 그제서야 한국으로의 이민을 강조하셨던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급작스러운 기침 증상과 함께 한국에 도착하고 단 한 번도 천식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가방에는 덴마크에서 가져온 천식약이 보이지 않았고 저는 점점 심해지는 기침 증상에 결국 경욱 씨에게 차를 운전해 줄 수 있냐며 약국에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욱 씨는 뜬금없이 제가 요구하는 천식약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며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천식약의 이름을 메모하기 시작했고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약국에 가야 되는데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며 짜증을 내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경욱 씨는 잠시만 기다려보라는 말과 함께 휴대폰에 화면을 켜더니 뭔가 하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기침이 심해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욱 씨는 저에게 휴대폰 화면을 들어서 보여주더니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제가 사용하는 천식약이 배달된다는 믿을 수 없는 말과 함께 혹시 모르니 의사와 문자 상담을 진행해보라며 저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 병원의 진단과 약의 배송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어플로 사용이 가능했고 저는 가만히 누워서 진단명을 말하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휴대폰 의료 인프라에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덴마크에서는 몸이 너무 아파도 약을 받으려면
무조건 멀리 있는 병원까지 가서 진단을 받아야만 가능했는데 한국에서는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약의 배송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기 때문인데요. 경욱 씨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의료업계로도 적용되고 있는 상태라며 몸이 너무 불편한 경우 휴대폰으로도 한국에서는 약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고 평소 자신이 먹는 약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자동으로 보내주는 배송 시스템도 있다면서 한국에서만 가능한 놀라운 의료 인프라를 설명해 주시더군요. 한국은 이미 덴마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생활 인프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 같았고 말 그대로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편리한 디지털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약 10분 뒤 휴대폰 알람으로 약이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고 놀랍게도 숙소 현관문 밖에는 제가 사용하는 천식약이 봉투에 담겨 손잡이에 걸려 있었죠. 너무나 기침이 심해서 병원까지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이 되었는데 한국의 이러한 의료 어플은 너무나 편리했고 경욱 씨도 배달 온 약을 보더니 너무 다행이라면서 뿌듯한 표정을 보이시더군요. 제시카와 저는 말 그대로 숙소에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한 것이었고 곧바로 그 뒤 제시카의 승마복까지 수선이 완료되었다며 세탁업체에서는 손수옷을 가져다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지금 2개월 정도 한국에서 단기 이민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승마훈련보다는 한국에서의 여행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데요. 덴마크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편리한 삶에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취업의 준비를 하고 있고 부모님께서도 한국에서 취업하겠다는 저의 말에 적극 동의하고 저를 지원해주고 계신 상태입니다. 살면서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정말 처음 겪어보기에 저는 오늘도 덴마크에 있는 친구들에게 저의 한국 생활 동영상들을 보내며 한국을 꼭 한번 경험해보라는 한국 홍보대사로까지 활동하고 있네요. 한국에 대한 동경과 증오를 가진 각각의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일본의 많은 가정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한국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 차이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시선 차이로 세대 차이가 발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을 바라보는 세대별 시선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고요.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이런 차이를 잘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열광하는 평범한 20대 여성 나나입니다. 저만큼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합니다. 제 또래의 세대가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일본의 어른들은 가끔씩 한국의 가수들을 보거나 배우들을 보면 이상하고 거북하다며 말씀하시고는 하는데 저희 세대에서는 그런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한국 아이돌의 음악은 그저 음악하고 거리가 먼 시끄러운 소음에 음악성은 하나도 없고 그저 잘생긴 외모와 이쁘장한 외모로 무장하고 나온 상품에 불과하다며 비난하고는 하시지만 전 세계가 한국의 음악성에 감탄해서 취해 있는데 그런 어른들의 비열한 말들은 그저 일본이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감에 차 있는 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이러지 않고 세계를 열광시켰다면서 몇십 년 전 향수에 빠져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 세대는 일본이 그렇게 세계를 열광시켰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가만 봐도 일본 사람들은 신장부터 해서 외모, 꾸미는 방법 등등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인데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열광시켰을 리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됐거든요. 오죽하면 한국 사람 닮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딜 가나 정말 최고의 외모 칭찬으로 통용되는데 그만큼 한국의 파급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한국에 가보고 싶은 것도 제 소원이고요. 하지만 저희 집에 계신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따라하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면 아주 난리가 날 게 뻔하죠. 게다가 할아버지는 이미 90년대에 한국에 다녀오셨던 경험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과의 격차가 너무 나서 일본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한다며 말씀하시고는 하는데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국에 다녀와 보셨으면서 너무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으시거든요. 고등학생 때는 할아버지의 눈치가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했죠. 부모님도 제가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고 할아버지한테만 후쿠오카에 다녀온다고 말씀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후쿠오카에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으셨죠. 근데 그러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만 제가 말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후쿠오카에 간다고 해놓고 실수로 여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할아버지는 눈치채셨고 한국에 가는 거냐라고 물으셨죠. 그렇다고 대답했고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 말씀 안 하시더군요.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저한테 잠깐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대화했는데 할아버지 세대 때의 한국과 지금 세대가 느끼고 있는 한국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다며 할아버지가 다녀오셨던 90년대에도 반일 감정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불쾌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면 지금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반일 감정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이 많이 성숙했고 발전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서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그 어떤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 없이 잘 다녀오면 할아버지 본인도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제가 정말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오게 되면 앞으로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죠. 저도 그러겠다고 할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할아버지가 그냥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또 그러시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이렇게 진중하게 이야기하시니 솔직히 조금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시기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정말로 방출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른 나라들은 안 된다며 방출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생각 차이가 심한 것으로 알아요. 저도 그 오염수가 정말 나쁘지 않다면 차라리 일본의 땅에 버리면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정치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에 관심 없는 저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말이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도 지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친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일본 사람 입장에서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 어디든지 가는 게 눈치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는 했습니다. 하필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 조금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절친한 친구 유일한 리우와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한국의 여행지들을 둘러봤어요. 한국의 광팬인 제가 20살이 넘어서 한국에 처음 오다니 너무 감격스러운 한국의 거리 모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진작 와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교차했습니다. 경복궁을 포함해서 주변의 삼청동 인사동을 다 둘러봤습니다. 너무나 예쁜 곳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녔던 모든 카페나 기념품 가게들, 그리고 식당들에서 저희는 일본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반일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혹시라도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될까봐 고민했던 시간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심지어 카페에서는 저희가 일본에서 온 사람들인 것을 알고 일본어를 써주시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관광지랑 전혀 상관없는 숙소 근처였는데 카페 점원은 자신이 일본어 공부를 했었다며 진심으로 저희를 반겨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저희 멤버들은 그 어디에서도 뒤에서 한국어로 저희를 흉보거나 일본을 욕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일본에 있을 때 한국인 관광객이나 중국인 관광객이 있으면 뒤에서 속으로 일본어로 흉을 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듣고 있자면 너무나 부끄럽고 같은 일본인으로서 너무나 창피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사람을 오히려 환영해주면 환영해 주었지 욕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모든 장소에서 그랬습니다. 물론 일본을 싫어하는 한국인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면전에 대놓고 드러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들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나름대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예쁘고 감성 있는 카페에 자주 들렀던 저희. 일행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는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저희 뒷테이블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저희 셋은
정말 조용히 소곤소곤대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일본 사람인 것을 들키지 않도록요. 저희 뒤 테이블에는 남자 3명이 대화하고 있었고 일본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죠. 남자들의 목소리는 크고 고양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혈기왕성함을 통제 못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 반일 감정을 나타내는 젊은 한국 사람들은 꼭 조심하라고 하셨던 말도 떠오르고 솔직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본인인 것을 알고 해코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긴장했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유이와 미우도 떨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다 알아듣는 저희는 분위기가 나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조용히 일어나서 카페를 빠져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쟁반의 그릇들을 정리하다가 유리장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은 소리였겠지만 긴장하고 있던 틈에 미우가 놀랐고 동시에 일본어로 깜짝이야라고 크게 말해버렸습니다. 뒷테이블 한국 남자들과 저희는 눈이 마주쳤고 저는 곧바로 죄송합니다. 다 일본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더 놀라서 뒤에 일본 분이 계신 줄 알았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텐데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놀라버린 미우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고 뒤에 한국 사람들은 아주 크게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저희한테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들을 보고 계속 일본이 잘못했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했고 미우도 험악한 분위기가 아닌 것에 안심하며 천천히 진정했습니다. 한국 남자 일행들은 일본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고 일본 사람들을 향한 비난은 아니었다며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인을 본 적도 없어서 옆 테이블에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는데 한국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며 사과의 의미로 조각 케이크를 주문해주고 카페에서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게 될까 봐 너무 미안하다며 끝까지 사과해 주셨습니다. 저와 유이 그리고 미우도 사실 일본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비난받고 있는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한테 뭐라고 했어도 할 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무고한 일본인과 별개로 생각해 주시는 한국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에 감명받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원치 않는 갈등을 마주칠 뻔했지만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한테 내가 내기에서 이겼다며 앞으로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해서 욕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완전히 생각을 바꾸시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뒤로 제가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번에는 부모님과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던 90년대에 한국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2024년에 한국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신의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일입니다. 신이란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일컫는 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뜻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캐나다에서 사업이 망한 후 한국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이탈리아 남성의 사연입니다. 그는 유럽과 다른 한국인들의 정직한 인성이 성공의 큰 비결이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출신 제빵사 바슈트라고 합니다. 나라와 인종을 떠나서 마음이 맞지 않는 파트너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파트너와 의견이 틀어지면서 꺾인 의욕은 쉽게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개인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행운아인 것 같아요. 제일 도움이 필요하고 절망에 빠진 순간 한국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대학교에서 제빵을 전공한 저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캐나다에서 내로라 할 정도로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소수의 정원만이 캐나다로 취업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무런 경력 없이 캐나다의 제빵사로 취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에 뿌듯함과 기대감이 컸죠. 캐나다에서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고요. 처음에는 밴쿠버에서 제빵사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벅차고 설렜는데요.
원래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이상과 현실이 다른 법이잖아요. 밴쿠버에서 일한 지 딱 반년 만에 저는 캐나다라는 나라에 질려버리고 말았네요. 실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취감이 중요한 저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제빵사 중 유일하게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점과 아무런 경력이 없다는 것에서 다른 제빵사들이 은근히 무시를 하거나 따돌림을 한다는 것은 그럭저럭 참을 만했어요. 그러나 제빵사로 일을 한 지 2년 동안 제자리인 저와 다르게 들어온 지 6개월도 안 된 신입 제빵사가 저보다 높은 직급으로 승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능력이라도 뛰어나면 수긍을 할 수 있었지만 기본적인 실력을 가졌으면서 단순히 캐나다 출신인 것과 밴쿠버의 유명한 제빵 학과를 나왔다는 것만으로 승진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죠. 제빵사들의 부조리한 모습에 힘들어할 무렵 위로가 되어주는 것은 생강 벤치에 앉아 먹는 젤라또였어요. 단순히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뭐 그리 위로가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젤라또를 먹으며 사색이 잠겨있는 그 시간이 더없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젤라또를 먹으면서 더 다양한 맛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되었고 이를 계기로 직접 젤라또를 만들게 되었네요. 대학교에서 젤라또를 만드는 법을 이론적으로 배우기는 해서 어렵지 않을 거라 여겼던 것은 큰 착각이더군요. 젤라또를 만드는 법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특유의 쫀득쫀득한 식감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3달 정도 애를 먹은 끝에 간신히 이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처음에는 혼자서 젤라또를 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방을 같이 쓰던 룸메이트는 물론 룸메이트의 친구들 역시도 하나같이 제가 만든 젤라또의 맛이 일품이라며 칭찬을 해주었기에 자연스럽게 가게를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빵사 일을 그만두고 젤라또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릿세를 생각하면 밴쿠버의 도심 지역과 살짝 떨어진 8구 정도에서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 맞았지만 그럴 경우 홍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젤라또는 현지인보다는 밴쿠버로 여행을 온 관광객들에 더 많이 사먹는 경향이 있었기에 비싼 자릿세에도 불구하고 밴쿠버 안에서도 번화가에 가까운 육구에서 젤라또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희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밴쿠버 중심가에 잘 알려진 레스토랑들에 줄을 서면서 간간히 젤라또를 사 먹은 것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파는 젤라또는 줄을 서서 먹기 좋은 가벼운 젤라또라며 입소문이 난 걸로도 모자라 투자회사의 제안까지 받게 되더군요. 가게를 차리게 도와준다는 제안 말이에요. 관계자가 투자를 제안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변덕스러운 날씨로 유명한 밴쿠버에서 천막 장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가랑비로 시작한 빗줄기가 폭우로 변해 장사를 접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날씨가 화창해져 곤란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가게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내내 했었죠. 비싼 월세와 건물주의 텃세 때문에 꿈도 꾸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투자회사의 지원을 받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어요. 투자회사에서는 젤라또 맛이 평준화된 요즘 다른 가게들과 다르게 색다른 맛을 내는 것에서 상품 가치가 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기에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항상 이방인이라며 무시를 받던 캐나다에서 인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이제 가게 오픈 준비만 완료된다면 앞으로 즐거운 일만 가득할 거라 여겼는데요. 막상 회사에서 투자를 받고 난 후가 더 힘들더군요. 제일 큰 문제점은 회사에서 저희 의견을 전혀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바나 개선해야 할 상황을 말할 때면 오히려 회사 쪽에서 의아해하며 자기들의 만들어준 매뉴얼대로 따르라고 대놓고 지시를 하기도 했죠. 회사 측에서는 캐나다에서 얼마 살지도 않은 뜨내기 주제에 경제적 지원을 해준 자신들에게 반항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의견을 내세울 때마다 회사 쪽에서는 몇 번이나 퇴짜를 내놓았고 이 때문에 저는 가게 인테리어부터 작은 숟가락까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 측에서 SNS를 금지시킨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SNS를 통해 젤라또 홍보를 하던 저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는 일이었죠. 현지인들이야 소문을 듣고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밴쿠버에 대해 아무 정보가 없는 관광객의 경우에는 SNS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 옮긴 젤라또,
가게가 웨이팅 젤라또로 유명하던 곳인지 새로운 곳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회사 쪽에서도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타당한 이유를 내놓으면 이번만큼은 반대하지 않을 줄 알았지만 이번에도 회사 쪽에서는 가차없이 반대를 했네요. 자신들은 길거리에서 파는 것과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젤라또 가게를 만들고 싶다면서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책임지고 가게 홍보를 해줄 테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사실 회사의 입장이 잘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제가 고급 코스 요리를 파는 주방장도 아니고 젤라또를 파는데 얼마나 귀한 손님이 오길 바라겠어요. 젤라또 자체는 길거리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캐나다식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머릿속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지금 당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일단 회사를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러나 회사 쪽에서는 약속한 것과 다르게 아무런 홍보도 해주지 않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가게 운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네요. 회사 쪽에서 홍보를 해주어 손님이 몰려올 것을 기대했지만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단지 천막이 아닌 가게에서 젤라또를 판다는 것뿐이었어요. 어쩌면 천막 장사를 할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했죠. 주 고객층이었던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는 것은 물론 늘어나는 것은 돈을 구걸하는 집시들 뿐이었거든요. 허름한 행색에 어린 집시가 안타까워 젤라또와 얼마 안 되는 돈을 쥐어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희 가게는 집시들의 아지트가 되어 시간대에 별로 돈을 달라며 찾아오곤 했죠. 집시들의 출입이 잦아지자 그나마 있던 손님들의 발길도 끊기게 되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가게를 찾아온 집시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에 앙심을 품은 집시들은 가게에 해코지를 하기도 하더군요. 신고를 했지만 경찰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방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난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신분의 집시들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 아니면 잡을 길이 없다면서요. 캐나다의 경찰들이 방관적이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지만 직접 경험하고 보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더라고요. 가게를 망가뜨린 집시들이 근처를 어슬렁거려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경찰에게는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일단은 회사 측에 부탁해 자리를 옮기거나 임시로 이전처럼 천막에서 장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마음처럼 되질 않더라고요. 담당자는 자신이 휴가 중이니 2주 뒤 보자며 전화를 확 끊었거든요. 결국 사비로 파손된 가게를 수리하고 약속한 2주 뒤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 사이 담당자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부랴부랴 바뀐 담당자에게 전후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자신들이 집시까지 어쩌지는 못한다면서 저의 부주의를 탓해왔어요. 그러면서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요구했고요. 결국 저는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가게를 운영하는 마지막 날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중년의 나이로 추정되는 한국 여성이 명함을 내민 것이었죠. 한국에서 젤라또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면서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이탈리아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무엇이 됐든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으니까요. 거절의 의사를 밝히자 한국 여성은 명함과 자신들의 회사 주소를 알려주며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후 회사의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살피며 한국의 생활에 대해 찾아보았죠. 별로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한국에서 지내는 외국인들의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게다가 동업을 제안한 한국의 회사는 생각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진 대기업이었고요. 어차피 이탈리아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젤라또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불분명했기에 한국에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죠. 충동적인 결정이었지만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할 기회가 없다고 여겼거든요. 그래도 캐나다에서 하도 대인 탓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단지 좋은 경험을 한다는 생각에 택한 일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국의 회사는 캐나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정성을 쏟아주더군요. 호텔비부터 비행기 티켓까지 지원을 한 것도 흠칫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 가게에 대해 철저하게 계산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관광객들에게 어떤 맛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부터 나라별로 선호하는 맛까지 분석한 세밀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사장인 저조차도 이렇게 상세히 나라별로 잘 팔리는 맛이나 연령대,
별로 선호하는 맛 같은 것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담당자는 일단 매장을 작게 차려 고객들의 반응을 먼저 살핀 뒤 최종적으로는 오프라인으로도 젤라또를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제가 원하는 방향을 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어요.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며 따르기를 강요하는 캐나다와는 다르게 한국의 경우에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되 서로 원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타협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마케터로 일을 하는 룸메이트가 조언을 해주기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과 일을 하다가는 독단적으로 내리는 결정에 매일 따라야 하는 로봇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오히려 한국은 자신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 역시도 똑같이 존중해주는 것 같았어요. 인종과 나라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같이 일하게 될 파트너가 존중을 하고 배려를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갈 이유는 충분했기에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처음 시작한 한국 생활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를 가던 인터넷이 빠르게 터진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가 않았고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워낙 인터넷이 느리다 보니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공장소를 이용하며 핸드폰이 아닌 책을 보곤 했거든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공공장소에는 항상 집시들과 불법 체류자, 신분의 좀도둑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집이 아닌 곳에서 마음 편히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른 인터넷과 더불어 안전한 치안으로 인해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핸드폰을 사용했어요. 한 번은 늦은 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졸던 와중 바닥에 가방이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소지품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는데요. 양옆에 있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떨어진 소지품들을 주워 모두 가방에 넣어주더라고요. 떨어질랑 말랑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은 잃어버리지 않게 가방 안에 잘 넣어주고요. 정리가 끝난 가방은 어깨에 단단히 고쳐 매주기도 했어요.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소지품을 챙겨준다는 것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캐나다만큼 좀도둑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탈리아 역시 소매치기들이 간간히 소동을 벌였기에 이런 도덕적인 모습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거생활 역시 제가 지내본 어떤 나라보다도 편리했어요. 택배를 시키면 기본 일주일이 걸리는 이탈리아와 캐나다와 다르게 한국은 단 하루면 시킨 택배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더 빠른 것은 반나절 만에 온 적도 있었고요. 친구뿐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왜 먼 나라 가서 고생을 사서 하냐며 당장 이탈리아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곤 했지만 한국은 제가 지낸 어떤 나라보다도 만족감이 큰 나라였어요. 심지어 고국인 이탈리아보다도요. 한 달간의 준비 끝에 저는 회사 측의 도움으로 서울 근방의 작은 젤라도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놀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또다시 저희 심장에 새로운 충격을 주더군요. 한국이 아무리 치안이 좋다고 해도 매장 안으로 도둑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기에 바싹 날을 세우고 경계를 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었습니다. 좀도둑은커녕 길고양이 한 마리도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기다리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는 한국 사람들 덕분에 저는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수익을 내게 되었네요. 그리고 회사는 SNS를 활용해 홍보를 하고 싶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며 홍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여행을 온 관광객들 역시도 저희 매장을 이용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자리를 잡은 것에는 물론 저희 노력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회사의 도움이 컸습니다. 회사 담당자분께서는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게인 것처럼 저의 가게를 위해 힘써주셨고 담당자님이 열정을 쏟아주신 덕분에 회사에서도 전적으로 저희 가게에 힘을 실어주셨고요.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며 그동안 스스로가 나태하게 다른 이의 도움만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이었어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저희 매장 젤라토를 이용해 주시는 단골 손님들은 더욱 더 늘어났고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SNS는 외국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보이기도 했죠. 이렇다 보니 이전에 투자를 받았던 캐나다의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나더라고요.
캐나다 회사에서는 처음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투자 금액을 제시했지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오만하던 회사가 콧대를 꺾을 리 없으니까요. 오히려 외국물 먹은 이방인이라며 뒤에서 조롱할 것이 분명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을 도와준 한국을 버리고 다시 캐나다로 가는 배은망덕한 짓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 성공을 한다고 말을 하곤 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코웃음을 칠 뿐이에요. 물론 한국 사람들의 머리가 좋아서 성공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다며 개인의 시간을 중요하다는 핑계로 나태하게 지내는 것과 쉼없이 일한 후 만끽하는 휴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덧붙여 목표한 바를 성취한 후 갖는 휴식이 얼마나 소중한 줄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휴식과 일을 적절하게 병행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의 낙태함에 좌절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면 꼭 한번 한국에 와보길 추천드려요. 그러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깨달음을 얻고 가실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